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연휴 기간 내내 이재명 대통령은 SNS로 부동산 관련 메시지, 다주택자 강공 모드를 유지했는데요. 어제는 설 연휴를 맞아서 대통령 내외가 대국민 영상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의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프레스룸 라이브는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관련해서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제 부동산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담기진 않았지만 뭔가를 좀 하겠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어제는 만평을 하나 공유했는데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SNS로도 그렇고 간접적으로도 부동산 관련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어요. 네, 새해 연휴 내내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예. 맥락을 보면 역시 그 핵심에는 부동산, 집값 잡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만평 그림 하나를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짤막하게 재밌네요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그 그림을 함께 보시면은 이제 말이 있고 돼지가 예. 있는데 말이 이제 돼지를 밟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돼지가 죽으면서 설마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꺼질 리가라고 하면서 깨ꯛ 하고 이제 죽는 이 그림인데 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단 한 번도 6.25 전쟁 이후 단 한 그러니까요. 번도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신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신화까지 갔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자신이 한번 바로 잡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고요. 우회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중에 라고 하나가 이야기를 바로 했고, 이거다. 맞습니다. 안전한 나라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한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역시 집값 잡기에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죠. 올해가 또 말의 해니까 여기에 빗대서 설마가 부동산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이제 정책적인 본질적인 이야기보다 정치권 공방으로 또 번져가는 모양새인 게 일단 중심축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 대통령은 지금 장동혁 대표의 6채 다주택자 관련 논란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사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자꾸 정치권 공방 소재거리로 또 비화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서요.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집값 잡기, 부동산 정책에는 이제 핵심 어떤 논조가 있어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핵심을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와의 전쟁으로 잡은 겁니다. 이 다주택자가 기본적으로 투기적 수요가 있고 예. 이것 때문에 집값이 높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집값 잡기를 위해서는 바로 이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분을 네. 규제하고 나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투기 세력은 아니고 예. 사연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공개가 됐지만 네.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그 집. 그러니까 그 집도 있고 다른 집도 있는데 이제 예. 그 집을 팔아라는 소리냐.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다주택자 나름이고 사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그런 사연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따지게 되면 계속 정책이 후퇴할 수밖에 없지 예.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와의 전쟁, 다주택자의 규제를 일단 핵심으로 밀고 가겠다라는 네. 것이었었고요. SNS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집을 팔라는 게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생각을 좀 묻고 싶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또 여권에서는 이제 노모는 한 분인데 노모가 모두 6채 모두에 거주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박도. 네. 오늘 아침 민주당은 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효심은 알겠는데 정책 얘기는 정책 얘기대로 좀 하고 네. 갈라치기 하지 말라 이렇게 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정치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슈거리가 되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본인 지역구의 실거주 용도로 갖고 있는 한 채만 갖고 있는 그런 의원들을 착한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명단을 좀 돌려서 보기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언론사가 조사를 했는데요. 예. 비례대표는 빼고요. 250곳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다른 곳에서는 자가주택이 없어야 되고 해당 지역구에서만 예. 본인의 주택이 있는 것이 일단 맞겠죠. 그게 상식적으로는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예. 예. 과연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는 국회의원은 82명,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32%에 예.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2명의 명단이 돈 겁니다. 이 32명은 지방, 지역구라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네. 주택이 없고 해당 지역구에만 있는 그런 위원들이었었고요. 네. 정반대 국회의원도 있죠. 지역구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는 집이 없고 오히려 서울에 집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네. 82명 국회의원들에 대한 뭐 소중함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명절 밥상머리 화제로도 올라왔을 정치권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연휴가 끝나면 적극적인 의지를 연일 피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나설지도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명절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끝나가고 있고 설 선물은 다들 주고 받으셨을 시점인데 이 시점이 지금 뭐 가공식품이라든지 생필품을 쟁여놓기 좋은 시기다라는 이야기들을 일각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당장 지금 들어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중고거래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설 예. 명절 선물로 이제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예. 물품이 바로바로 올라와 있고 이게 매물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이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부터 그랬었는데요. 예. 핵심은 잘 안 썩는 거. 그러니까 쟁여놔도 1년 이상 가는 것들 네. 뭐가 있겠습니까? 참치 그리고 통조림. 스팸이 예.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대산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50% 그러니까 어.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팔려는 측은 일단 이거라도 팔아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예. 거고요. 살려는 측은 이참에 1년치 스팸을 하나 쟁일 그럴 타이밍이다라고 네. 해서 이런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고요. 이 밖에도 좀 놓고 보면 한과 꽃감 이게 선물용으로는 되게 비싼데 또 먹기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서 이것도 거래가 활발히 되고 있어서 이 설 명절에 나오는 또 추석 명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네. 진풍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고물가에 또 이제 알뜰 소비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아예 이제 지출 자체를 안 하겠다 무소비 선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먹고 살기가 워낙 팍팍하니까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세뱃돈의 대세는 1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해드렸었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생각하면 이게 그나마도 좀 풍족하지 않다라는 좀 서글픈 얘기를 그렇죠. 해요. 이제 청소년 그때 방송 이후에 무슨 고등학생한테 10만 원 세뱃돈이냐라고 하는데 이 친구들의 입장은 또 다른 것이 네. 10만 원을 들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고 쳤을 때 네컷 찍기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노래방 또 가야 되고 예. 두쫑쿠가 10,000원이잖아요. 두쫑쿠 하나씩 먹으면 네. 2만 원이 나간다. 그만큼 현재 서비스 물가, 외식 물가,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네. 건데요. 뭐 실제적으로 이뿐만이 아니라 필기구, 책 이런 가격도 스물스물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설 명절에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주는 사람도 부담이고 받는 사람도 액수가 그렇게 달갑지 않고 명절을 둘러싸고 저희가 좀 서글픈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고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넘어가서 미국 이야기를 잠깐 또 해볼 텐데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대미 투자 1호 내용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이제 미국으로부터 대미 투자 구체화라는 압박을 많이 받아왔던 일본인데 저희에게도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도 그렇게 협상을 잘했다면서 왜 아직까지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인가 이런 네. 지적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를 이식한 듯 일본과의 이제 프로젝트 3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전체는 5,500억 달러였는데요. 이번에 규모는 약 300억 달러, 360억 달러에 달하는 예. 3건인데요. 텍사스의 석유가스 인프라, 두 번째가 오하이오주의 가스 발전소, 세 번째가 조지아주의
핵심 관련 아마 예. 히토류 관련한 관련일 것 네. 같거든요. 이 세 개 프로젝트 모두 에너지와 또 광물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딱 들어오는 것이 석유, 가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일본이 함께 하기로 했고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한 52조 원이죠. 36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많이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실제로 떠벌려 놨는데 네. 뭐 프로젝트 된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렇게 일본과 첫 걸음을 열게 됐으니까 그다음 타깃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우리나라의 압박도 아마 설 연휴 끝나자마자 또 네.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명절 지나고 열릴 본회의에서 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통과의 필요성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자,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미국의 이 관세 압박에 놓여 있었던 상황인데 이 와중에 10%에 불과한 관세조차도 이제 0%로 떨어뜨리는 그런 성과를 낸 국가도 있습니다. 멀리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얘기인데 여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90%를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나이브 부텔라, 막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을 예. 것 같은데 나이가 1981년생이고요. 최연소 대통령. 예, 팔레스타인계고 기업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좀 이 나이브 부텔라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가 예. 하는 정책들 모두가 파격적인데 우선 마약과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 어렵다는 중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소탕한 것으로 유명한 예. 대통령이었었고요. 음. 그 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접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마약 소탕이라는 부분. 또 불법 이민하지 말아라 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와 되게 궁합이 맞았었고요. 네. 특히 통화가 너무나 이제 가치가 폭락하게 되니까 비트코인을 국가의 통화로 하는 이게 쉽게 예. 결정할 내리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물론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비트코인도 역시 성공적이었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원래 관세를 다 맞잖아요. 못해도 네. 10% 15%. 이 엘살바도르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예. 0% 관세로 낮추게 되는 이제 무관세. 그런 또 있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기조 압박과 관련된 이야기로 저희가 좀 곁다리로 살펴본 부분인데 자, 이게 또 관세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는 7월이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입니다. 이제 역대급 생일 잔치를 열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상태인데 관련해서 지금 각국에 나가 있는 대사, 영사 이런 사람들이 현지에서 기부금 모금에 앞장서고 있다는 보도예요. 네, 뉴욕타임스의 단독 보도고 특종 보도인데요. 예. 녹취록을 푼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1776년에 미국이 탄생을 했죠. 올해가 이제 250주년이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행사를 되게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잖아요. 근데 예산 어떻게 확보했나 했더니 예. 전국에 나와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국에 있는 기업들을 만나서 어허. 모금을 강압했다라는 예. 것이 이번 뉴욕타임스의 논조였었고요. 뭐 베트남에 가서도 여기 싱가포르에 가서도 기업들을 만나서 이 정도 돈을 내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모금도 했다라고 예. 이제 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언제까 이렇게 됐느냐? 우리가 구걸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윤리, 이런 미국의 과거의 미국의 전통을 좀 잃어버렸다라고 네. 하는 비판적 논조가 함께 나왔는데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거에 아랑곳하지는 네. 않죠. 네. 참이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 오늘 아침 전해진 일본의 대미투자 1호 공식 발표 내용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화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으로 갈 텐데요. 우리 설 연휴에 해당하는 이 춘절 연휴를 즐기는 중국에서 10억 인구가 시청하는 새해맞이 특집 갈라쇼 프로그램이 방영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사람이 아닌 로봇들이 무대를 장악했는데 무술부터 연기, 춤 정말 다양한 모습을 선보이면서 중국의 로봇 굴기를 과시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빨간색 중국 전통 의상을 입고 표주박을 든 로봇들이 마치 취권을 하듯 비틀거리더니 멋진 텀블링을 선보입니다. 취권뿐 아니라 장애물을 가볍게 뛰어넘기도 하고 쌍절곤부터 봉, 칼까지 모든 무기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이 영락없는 무술인입니다. 중국 춘절 연휴마다 방영되는 TV쇼 춘안의 공연 모습으로 올해 주인공은 사람이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들이었습니다. 가수의 백댄서로 등장해 춤을 추기도 하고 인간 배우들과 함께 뮤지컬에 꽁트 연기까지 선보이며 그야말로 모든 장르를 뛰어넘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你想拿什么高东西的时候，不还得指着我这个？ 중국은 지난해에도 로봇 공연을 선보였는데
팔 동작 위주의 간단한 동작과 달리 1년 만에 눈에 띄게 발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중국 기술 보고의 장으로 여겨지는 TV쇼 춘환. 올해는 중국의 로봇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는 평가입니다. 后空翻的机器人，然后这一次我们进行了很大的优化，实现了空翻，翻到最后之后就立马定住，这是一个技术突破。 지난해 전 세계에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90%가 중국산이었는데 세계적인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올해 중국의 로봇 판매량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이어서 뉴스라이브에서 화제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설 명절 기간에도 부동산 관련 SNS 강공을 펼쳐왔던 이재명 대통령. 오프라인에선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모처럼 극장 나들이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보러 왔습니다. 무슨 영화인지는 비밀입니다. SNS로 전했는데 비밀이 없는 세상이죠. 용산 모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아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봤다고 합니다. 장항준 감독 연출로 올해 처음 300만을 돌파한 영화인데요. 조선시대 폐위된 단종이 유배지에서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배우들의 열연의 호평이 이어지는 화제작입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대동한 극장 일정이었다고 하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은요, 안 갔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다른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베테랑으로도 유명한 류승환 감독과 같은 충남 아산의 온양 출신 동갑내기 친구라고 하죠. 류 감독이 연출한 휴민트를 봤다고 합니다. 자, 돌아온 청와대의 첫 설명절, 나란히 극장에 다녀온 대통령과 참모진의 얘기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갈게요. 관공서 후보 유튜브에 새 지평을 연 인물이죠. 충주맨, 충주시 김선태 주무관의 퇴사 소식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 박정민 씨가 배신감을 토로했습니다. 충주맨 때문에 홍보대사가 됐는데 나 홍보대사 시켜놓고 사직서를 내셨더라. 심각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화제의 퇴사에 유쾌하게 반응한 건데요. 원래도 충주와 남다른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게 됐다. 열흘 전 충주시 유튜브에 출연했던 박정민 씨입니다. 충주라고 잘못 알려졌었어요. 아니 본 적이 충주예요. 아버지 고향이 충주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충주에 있어요. 엄마 아버지도 충주에 계시고 식구들 충주에 있으니까 내 고향도 충주라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 미촉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홍보대사인데요. 하죠 뭐. 일방이 해약할 수 없네요. 열흘 전 게재된 이 영상의 조회수가 140만입니다. 이 대세 배우가 출연해도 이 정도인데 앞서도 말씀드린 이 김 주무관의 퇴사 소식을 알린 인사 영상은요. 공개된 지 만 하루도 안 돼서 200만을 넘은 바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에 파장도 꽤 큰 것 같은데요. 100만 돌파를 목전에 뒀던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는요. 어느덧 75만 명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퇴사와 관련해서 조직 내 왕따설 등 여러 추측과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김 주무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태극기 이모지가 몇 개인가요, 지금? 한국인 채용에 적극 나선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의 SNS 메시지입니다. 테슬라 코리아의 AI 칩 디자인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이렇게 리트윗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반도체 설계,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테슬라에 지원해라 덧붙였습니다. 이 채용 공고 소식을 공유한 것 자체는 처음이 아니지만 한국 내 반도체 인력을 콕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 이례적인데요. 인력 빼가기 아니냐, 경계심 어린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는요. 이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같은 주요 공급업체 생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3, 4년 뒤에 찾아올 지정학적 위험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이 지정학적 위험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생산 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작년 삼성과 AI 칩 위탁 계약을 맺을 때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 관여하겠다고 했던 것도 그렇고요. 이번 한국인 채용 동료도 반도체 팹 진출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소식 볼게요. 결국 예정된 수순일까요?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이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 열풍이 사그라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0원으로 재고 떨이 해도 안 팔린다. 약성 재고가 됐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속에서 나오는 푸념입니다.
여전히 가장 잘 팔리는 디저트긴 하지만요. 한창 때처럼 줄 서거나 하는 현상은 사라졌다는 거죠. 주요 재료의 가격 추이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염 피스타치오라든지 마시멜로 같은 주요 재료의 가격이 제일 비쌀 때에 비해서 절반 이상 7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새 유행이 좀 의외입니다. 결국 나도 어제 해먹었다. 내 알고리즘을 이게 지배하고 있다. 제철 채소 봄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SNS를 타고 급속 확산 중인 봄동 비빔밥의 열풍이 이 마트 매대와 식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언급량이 540% 증가했고 우후죽순 먹방 영상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거 인기 예능에서 강호동 씨가 열정적으로 퍼먹었던 그 메뉴. 잊혀진 제철 채소가 알고리즘을 달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쇼폼 식문화 트렌드가 이른바 이제 보여주기에서 살아남기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돈 2,000원으로 온 가족이 저녁을 해결했다. 한 알에 10,000원 육박하던 두쫀쿠 유행과는 좀 다른 결이라는 거죠. 계속된 고물가 시대, 화려한 색감과 극단적인 단맛, 거칠의 경향에 질린 청년들이 보다 건강한 밥상, 경제적인 소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재판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 다음 날인 내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죠. 이 내란 재판의 본료, 첫 번째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많이들 또 보셨을 내용인데 연휴, 어제가 설날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는 또 한 차례 명절을 구치소 독방에서 보냈는데 어제 이제 아침, 점심으로 떡국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보도가 많이 됐고요. 일단 관심을 끄는 건 연휴 내내 변호인 접견이 안 됐다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 선고 당일에나 변호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현 시점에서 선고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을 한 실익도 없다고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원래 공휴일이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접견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장선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추석과 달리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지난 추석보다 연휴 기간도 짧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하루 날짜를 지정해서 가족이나 지인들의 접견도 허락하기도 하는데 이번 설에는 그런 부분도 없고 떡국 정도가 제공되는 좀 조용한 차분한 설 명절을 보냈으리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 자, 앞서 저희가 지난달 결심 공판 전후에서 이제 법관 정기 인사일 23일도 그렇고 설 연휴도 있고 선고 기일이 언제로 지정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도 분분했었는데 19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연휴 바로 다음 날 19일 이 선고 기일 지정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3일에요. 예정되어 있는 법관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지규현 재판장 역시 북부로 이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목요일, 금요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설 전에 어떤 판결 선고 결과를 내리는 것이 그냥 검토하는 기간도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설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이니만큼 이 판결의 의미를 놓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면서 어떤 여론 같은 부분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설 직후 19일 목요일로 잡은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도 이론적으로 당연히 선고는 가능한데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정말 만에 하나 불출석 등으로 한 번 더 선고 기일을 잡는다라는 그런 예상치 외의 변수가 생긴다면 그를 위해 금요일 정도 하루를 남겨두기 위해서 19일을 선고 날짜로 잡았으리라고 봅니다. 하루의 말미 쿠션을 뒀다라는 이야기. 자, 지규현 재판장이 지난 결심 공판 말미에 오후에 있을 이 선고 기일이 이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라면서 지금 피고인들 모두가 꼭 출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었는데 말씀대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총 8명의 지금 피고인이 지금 병합돼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두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건데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지금 불출석을 하게 되면 기일은 미뤄지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불출석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변호인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굳이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항소심도 갈 것이고 상고심도 있을 텐데 오히려 협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인상만을 심어주는 실익이 없는 일이라고도 보여지고요. 물론 원칙으로 돌아가자면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출석 상태에서 선고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벌석 재판이라고 해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네. 없는 상태에서도 선고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의 경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1심 선고 당시에 실제로 출석을 하지 않고 선고가 이루어졌던 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병합되어 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일부 피고인이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직 금요일 하루가 남아있기 네. 때문에 분리해서라도 출석한 사람이라도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열려 네.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굳이 불출석이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네.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좀 중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다수의 피고인들이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출석했다가는 향후에 구속이라든지 어떤 부담이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중요한 재판을 앞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조은석 내란 특검 간의 인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이제 검찰총장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사이고 지난 정권에는 조은석 특검이 감사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사기관의 책임자와 수사 대상으로 만났고요. 이런 인연들에 대한 화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오랜 인연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최후까지 경합했던 이인이었습니다. 예. 당시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검찰총장의 일종의 좀 파격 인사라고 불렸는데 그랬죠. 파격적으로 검찰총장 자리에 오르면서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옷을 벗고 이후에 감사원의 자리를 잡게 됐고요. 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오히려 역으로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수사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맹공을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들의 인연 네. 참으로 질기다 그리고 깊다라는 평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자, 많은 관심 속에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그간 지금 43차례의 변론 기일이 있었고 이제 내일이 마지막 기일이 될 전망입니다. 60명이 넘는 증인 389일 만에 기소 389일 만에 첫 결론을 내게 됐는데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결심 공판 이야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에 오갔던 이야기를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권력을 가진 자가 내세운 친위 쿠데타의 명분이 실상은 허울에 불과하였고 그 본질이 권력의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목적을 감출 필요가 있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경고성 계엄 등을 주장하며 비상계엄의 동기를 야당에 돌리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자들을 선동하면서 실체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란몰이 세력들은 이런 몇 시간 계엄, 이런 대국민 메시지 계엄을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친위 쿠데타를 이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방송으로 언론에 알리고 또 사전에 준비 없이 야간 당직 근무자 소수만 데리고 하는 겁니까?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또 국가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계몽됐다면서 응원해 주는 걸 보고 내가 울린 비상벨이 그래도 효과가 있구나. 자, 보신 것처럼 마지막 결심 공판까지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부 결론을 내일 처음으로 보게 되는 셈인데 모든 과정이 내일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기현 재판장은 2시간 분량의 지금 판결문, 선고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선고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나요? 먼저 피고인들이 법정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공소사실 낭독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이 공소사실이라는 것이 사실관계,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의 과정, 어떤 역할들을 피고인들이 각각 담당을 했으며 그날의 경과 과정을 예. 한번 정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 결국 유무죄에 대한 각 개별 피고인별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을 만한 그런 쟁점과 결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사실 이 부분까지 들으면 지금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까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은 양형 요소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사실관계에서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덧붙여 마지막으로 결국 주문이 낭독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주문이 결국 결론입니다. 유무죄에 대한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받게 되는지가 이제 최후의 마지막에 선고가 네.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에 대한 주장, 이 논란은 지금
다분히 정치적이고 좀 무리한 기소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왔는데 앞서 이 다른 재판들 있잖아요. 한덕수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지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고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이 지금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일단 가장 큰 쟁점이죠. 그렇죠. 결국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내일 있을 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인정이 돼야지 내란의 우두머리든 내란의 주요 임무를 종사했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있을 선고에서도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먼저 규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미 앞서 진행된 재판에서 한덕수 전 총리도 그렇고 이상민 전 장관도 그렇고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재판부에서 명시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의 성격을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적법했는지 여기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게 또 지기현 재판부이기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유죄로 나왔죠. 자, 작년 1월에 체포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당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다시 한번 더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바리케이드, 그다음에 철문 등을 잠그고 우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큰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부분 공문도 보냈고 또 사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또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들은 적법한 또 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1월 3일에 공수처가 저를 체포한다고 관저에 왔을 때도 관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 출입 수색이 안 된다는 거는 뭐 검사면 누구나 다 알 텐데 그냥 저렇게 쇼하다가 말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얼토당토하는 수사를 하고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해서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이거야말로 정말 내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란무리 세력들이야말로 정권 획득이라는 걸 위해서는 헌정 붕괴고 국정 마비고 국익이고 이런 거 상관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결론은 유죄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지기현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핵심 쟁점이에요. 그렇죠. 해당 재판과 내일 있을 이 내란죄 재판의 핵심적인 공통 쟁점은요. 과연 공수처가 적법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느냐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의 사유로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아직 확정적인 판단을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요.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음이 명백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관련 사건, 연관되는 사건으로서 내란죄를 수사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점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 있을 재판에서도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공수처가 적법한 수사 권한 없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해 왔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판결문에 분명히 담겨 있으리라고 보고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했고 그 이후에도 구속영장 등의 발부가 적법하게 계속해서 이루어져 온 만큼 이 부분도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쟁점까지 포함해서 이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첫 번째 결론에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국민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유죄로 이제 판결이 나올 것이다라고 응답을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비교적 이제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60% 이상이 유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변호사님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지금 법정으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무기징역, 사형, 무기금고형 3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워낙 법정형이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기징역과 사형 정도만이 옵션이 있고 물론 감형은 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이 보기에 감형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감형은 가능하지만 일단 법정형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중형이 예상된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이미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더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인식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사형이라는 가장 높은 형이 구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고형도 상당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가능하고요. 물론 다른 재판부기는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에게 이미 징역 2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1심이기는 하나 한덕수 전 총리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단순히 수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 만약 징역형이 나오더라도 사실상은 무기징역과 다르지 않은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높은 법정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다른 국무위원들의 재판들 한 전 총리가 이제 징역 23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7년이라는 1심 결론을 받아들였는데 나란히 이제 항소심 2심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재판들이 지금 내일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대로 이제 내일 재판이 또 이 두 사람의 항소심에도 어떤 쟁점별로 이제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렇죠. 결국 12.3 비상계엄이라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피고인별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관여한 정도가 어떠하였는지에 따라서 다른 지금 판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일 있을 재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그 형 선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량이 나오는지가 결국 이후에 항소심에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이 선고 형량의 차이가 1심에서 상당했습니다. 7년과 23년이라는 그 선고 차이도 항소심에 가서는 어느 정도 맞춰질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선고 결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항소심 결과 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자, 국민들의 시선 못지않게 정치권의 시선도 설 연휴 내내 물론 이제 부동산에 좀 집중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시시각각 다가오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로도 정치권의 시선은 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는 또 오랜만에 대국민 사과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윤상현 의원이 갑작스럽게 연 기자회견에서 내놓았던 얘기입니다.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인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냉정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립니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보담아 주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그랬을 때 절대로 절박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윤 대통령 안위를 위해서 가장 걱정하고 있고 윤 대통령 나오면은 가장 먼저 달려갈 사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잘못을 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해성사도 없어. 그냥 당연히 그냥 전륜해라 해서 전륜한다. 윤석열 한 대통령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정치, 비겁한 정치다. 자, 이른바 계엄 국면에서도 반탄파,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분류가 됐었던 윤상현 의원이 한 이야기치고는 좀 의외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걸 지금 어떤 의미가 있는 발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맥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쇄신이 절박한 상황이고요. 사실 당장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6월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당명을 바꾸려는 것도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자면 결국 선거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울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겠다는 부분인데요. 내일 이제 어떤 선거 결과, 이 최종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1심 성적표를 받아들더라도 이것이 국민의힘에 결국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대국민 사과라던가 이 국민들에게 이 판결 선고 결과와는 또 무관하게 국민의힘은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대로 선거 국면이기도 하고요. 여러 맥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내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저희도 생중계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뭐하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고민해보는 오늘 모산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귀성길, 귀경길에 꼭 들르는 곳이죠. 이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색적인 변신을 하고 있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관련한 이야기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컨셉트와 테마로 지역 명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51개 고속도로 가운데 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휴게소가 211곳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휴게소 몇몇 곳을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최근에 문을 연 휴게소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게소 전체가 우리가 이제 휴식 공간을 넘어서서 명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휴게소 중에 하나가 지난 2월에 문을 열어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데요. 네. 거기 고삼 호수 휴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면적이 18만 6천 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 안에 백화점급 쇼핑몰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네.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상행선, 하행선 나누지 않고 네. 전체적으로 상하행선이 같이 뭐 몰려 있는 곳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휴게소가 이제 고속도로 위에 있죠. 그러니까 2층에 네네. 고속도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형 편의시설들이 잘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키즈존, 실내 놀이터, 네. 마사지 휴게 공간 등 체험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 도착한 듯한 대형 미디어몰까지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세종포천 고속도로에서 용인에 위치한 처인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용인과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다양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장 주로운 것은 이제 드론 택시라든지 조리 서빙 로봇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용인에 또 에버랜드가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푸바오 패밀리 기념품 공간이라든지 VR 체험 뭐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보면 최근에 만들어지는 휴게소들이 기존의 휴게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추풍령 휴게소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1호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 추풍령 휴게소인데 이곳이 마치 테마파크처럼 변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집코스터에 어드벤처 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970년 7월 7일 날 저도 옛날에 뭐 버스 이제 고속버스 타고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네. 들르던 기억이 있고 네. 추풍령 휴게소 이제 기억이 있는데 이게 2024년 5월에 재개장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제가 재개장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오. 대구 갈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여기에 들렀었는데 어쩐지 좀 새로운 느낌이다라는 것을 받았었거든요. 네. 과거의 모습이 사라졌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니까 눈으로 확인하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휴게소라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충분한 휴식을 쉬어야 되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액티비티 이제 시설이 구매가 돼 있습니다. 네, 놀이기구 같아요. 네, 놀이기구입니다. 저게 이제 456m를 3분 만에 달리는 집 코스터입니다. 저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나왔던 것은 반달 가슴 곰 캐릭터인 오삼이 같은 경우가 이제 화면에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1km에 달하는 둘레길. 운전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네. 그 둘레길이 있고 3층까지 이어지는 야외 어드벤처 시설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서울 방향과 부산 방향이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같이 몰려 있는 곳이니까 네. 뭐 육교를 걷는다라든지 뭐 이런 뭐 차이점만 있을 뿐 같이 놀 수 있고요. 또 요즘은 반려견들 데리고 여행들 많이 떠나시지 그쵸? 않습니까? 반려견들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반려견들도 뛰어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도 있다라는 점도 네. 본인들은 피곤하지 않더라도 반려견들을 한 번씩 이렇게 쉽게 쉬어가는 공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놀다 보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네. 드론으로 간식 배달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와. 합니다. 우리가 바뀐 정말 최고령 네. 우리가 추풍령 휴게소의
새로운 모습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거리 여행 떠날 때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휴게소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고픔을 달래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휴게소가 뭐 K푸드의 격전지다 이런 말이 과언이 아닌데요. 전국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들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우리 지난해 7월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공사에서 휴게소 음식 페스티벌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14개 우수 음식을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요 원고는 다운로드 받아놨습니다. 제가 꼭 100% 먹어볼 생각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 이제 경부선 죽전 휴게소입니다. 용인 성산 한돈 뼈해장국. 저 뼈해장국 좋아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라면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요. 네. 청경채,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청경채가 그렇군요.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시원한 라면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면서 SNS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곳이 있는데요. 네. 경부선 7곡 휴게소입니다. 한미식당인데요. 네. 우리가 식빵 사이에 돈가스하고 치즈를 마구마구 넣었답니다. 어머. 그래서 화면에 나온 치즈 저거군요. 신해소라는 것들이 네.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호남선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에서는 마마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마?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고구마, 네. 뭐 이런 양파 이런 오. 같은 지역 특산물을 넣어서 만든 그런 부분들이다. 어떻게 보면 일본식 요리를 한국식으로 만든 그런 요리가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것은 7곡 휴게소에 가면 호두과자 잘 드시죠? 호두과자 호두과자 2배짜리가 먹어야죠. 주먹만한 호두과자를 판다라고 오.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기가 2배고요. 중량은 9배에 달하는 와. 호두과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먹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요. 뭐 저는 한 3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인데 모양은 이제 붕어빵하고 비슷한데 그래 색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평택호 휴게소에 가면 고래빵을 판다랍니다. 고래빵이요? 고래빵. 모양은 이제 붕어빵하고 비슷한데요. 우와. 빵이 더 쫄깃하고 네. 겉이 바삭합니다. 오. 우리 진아 아나운서가 딱 좋아할 스타일인 네. 것 같은데요. 먹어봐야 될것 이런 같아요. 것들이 현재 지금 있기 때문에 대충 뭐 때우는 것들이 아니라 네. 맛있는 것들을 이색 메뉴를 휴게소들이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휴게소 음식이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입소문 타서 지역 특색을 잘 담은 음식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게소가 참 고마워할 분이 있죠. 바로 방송인 이영자 씨인데요. 이영자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휴게소 맛집 음식들을 언급을 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휴게소의 매출 상승을 견인했었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음식들이 있었죠? 저도 이 방송을 보고 휴게소를 새롭게 인식을 했는데요. 우리가 휴게소라는 것은 가다가 중간에 피곤할 때 잠깐 네. 쉬어가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서울 만남의 광장 하행선에 가면 네. 말죽거리 소고기 국밥이 있는데 이거 이영재 씨가 소개를 하면서 맞아요. 빅 히트를 터뜨렸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거리를 뛸 때 먹고 출발하는데 저도 친구들하고 만남의 광장에서 야 먹고 가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것은 횡성 휴게소 하행선인데요. 네. 횡성 한우 떡 더덕 스테이크라는 것이 떡 있습니다. 더덕 예. 스테이크.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 요리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영자 씨는 이것을 먹으면서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느낌이다.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소 한 마리를 통째로 먹는 느낌. 제가 항상 꿈꾸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평 휴게소에 가면 잡국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마장 프리미엄 휴게소에 가면 이천 쌀밥 정식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성 녹차 휴게소에 가면 꼬막 비빔밥이 네. 당연히 있고요. 서산 휴게소에 가면 어리굴젓 백반, 금강 휴게소에 가면 도리뱅뱅 정식, 각 지역마다 특산물, 특산 음식 이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루어진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영자 휴게소 맛집 리스트 지금 이제 화면에 네. 보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은 매출이 200% 이상 올라가는 등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나 이영자 씨가 소개했었던 소시지 떡 이 꼬치를 소떡을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소떡의 성지로 알려진 안성휴게소가 지난해엔 매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요. 이게 원래 이름이 햄떡바래입니다. 좀 촌스럽죠? 근데 이제 이영자 씨가 소떡이라는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이제는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메뉴 이름이 소떡이고 꼭 휴게소가 아니더라도 뭐 이 휴게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휴게소에서도 팔고 요즘은 이제 분식점에서도 파는 그런 메뉴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성휴게소 같은 경우 방송 직후에
전주 대비 6배 이상 오. 매출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 이제 에서 매출을 이끄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성 휴게소에 소떡소떡하고 그다음에 그 안성 국밥까지 하면서 안성 휴게소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매출 수위를 달리고 있는 휴게소가 되는데 이영자 씨의 역할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방송인 강남시도 본인의 개인 채널에다가 휴게소의 곳곳의 면면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사 소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게소 먹거리들이 먹음직스럽게 많이 담겼더라고요. 이분이 서울서부터 여수까지 전국 13개 휴게소를 가면서 도장 깨기를 한다라는 건데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하남 드림 휴게소에 가서 우동을 먹었습니다. 네. 강남 씨 같은 경우 일본에서 귀화한 지 5년 차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일본인 분들은 이제 우동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째 흡입한 모습을 보이면서 휴게소 우동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보였고요. 고3 호수 휴게소에 들러서는 고등어 솥밥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이분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서 휴게소에서는 우리가 제철 꼬막 비빔밥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음식 퀄리티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많은 인기 음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의 1, 2, 3위가 있다고 하죠. 뭐죠? 휴게소 가면 무조건 우리가 뭐 화장실 잠깐 갔다 와서 하는 것이 있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시원하게 또 커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매출 1위는 역시 아메리카노입니다. 2019년서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부동의 매출 1위, 최소 1년간 1,700만 잔이 팔립니다. 와우. 어마어마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2위는 앞서 언급드렸던 호두과자. 네. 호두과자가 2위를 차지하면서 꾸준히 인기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동, 돈가스 순으로 인기 있는 메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고물가 현상도 휴게소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두과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다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품목 가격을 1년 전보다 비교해 보니까 적게는 한 2.2%, 많게는 한 7.4%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오른 것은 호두과자입니다. 우리가 한 봉지당 지난해 4,932원에서 올해 5,297원, 7.4%가 올랐고요. 커피값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돈가스도 한 3%, 국밥, 라면 같은 경우도 각각 2%대 상승이 나타났고요. 가격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만 중량을 줄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감자 같은 경우 양을 좀 줄인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됐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휴게소 발걸음하시는 분들 이런 곳은 꼭 가야 되는데 하시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파노라마 뷰가 펼쳐진 그런 공간, 또 5성급 호텔만큼의 전망을 자랑하는 공간이 바로 휴게소다라고 해서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던데요. 지난해 11월 개통한 동해고속도로인데요. 네. 이 고속도로 30km 자체가 오션뷰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포항 휴게소에서는 해돋이 명소가 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옥계 휴게소에서는 네. 우리가 바다까지 직선거리가 200m가 안 되기 때문에 바다가 닿을 곳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진안 마이산 휴게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그 마이산의 특징적인 이제 귀 모양의 바위가 보인다라는 것이 뷰가 좋은 휴게소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장거리 귀성길에 꼭 한번 들르는 곳 바로 이색적인 고속도로 휴게소들을 오늘 짚어봤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